자, 첫 번째 순서. 책이 4,000부가 남은 부분입니다. 최백은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00부 아니라 3,000부 남았다니까. 이번 주는 몇 분? 이번 주 한 500부 정도 했습니다. 아, 500부 들었어요? 2,500부 남았어요? 네.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 덕분입니다. 네. 힘 좀 내주세요. 올해 안에 제로를 봐야 되겠어, 제로를. 자, 지난주에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거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마침 당선자가 결정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당선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 같다고. 근데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 교수님이 답할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미 대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 바이든 당선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공화당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상원 원내대표,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주류 정치인들이 일제히 트럼프 지지 편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치는 끈떨어지면 자기 챙기기 바쁘지 의리로 편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는 정치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거 불복 이런 트럼프 옆에 섰다는 건 거기 자기 이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거 시스템만 생각하고 그 큰 표차를 어떻게 뒤집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거는 미국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보기에 트럼프 전략은 그걸 뒤집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시간을 끌기예요. 왜 그러냐면 미 대선은 1단계는 선거일 투표죠. 그때 이긴 쪽이 승리 선언하고 진 쪽은 승복 연설을 가지고 그날 사실상 당선자를 결정하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2단계 그렇게 이긴 쪽의 선거인단이 주의 수도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3단계 연방의회에 보낸다고 거기서 개표해서 이제 대통령 이 사람이 됐습니다. 요식행위지. 절차는 그래요. 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때 교통도 통신도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1단계 승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예. 1단계부터 진도가 안 나고 있어. 그럼 그 다음 2단계가 다음 달 14일이에요. 주 수도에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이 투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 그런데 소송을 계속 질질 끌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긴 마지막으로 펜실베니아 주 있잖아요. 그 주는 20개 걸려 있는데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선거인단을 주지사는 승인하는데 주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 결론 안 나는데 공화당 선거인단도 같이 보내는 거야. 실제 미국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주 수도에 투표를 한다면 그걸 결과를 그 연방에 보내가지고 1월 6일 날 상하원이 다 모여가지고 상원 의장이 이 사람이 승자 막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1월 6일 날 다 과반이 결정된 채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쓸데없이 미 연방 법도 뒤져봤어. 궁금하니까. 그러면 하원에서 50개 주가 있잖아요. 각 주에 한 명씩만 투표를 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주의 다수당에서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원의 전체 수는 민주당이 많은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가 더 많아요. 공화당이 더 많다고. 26개야.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기는 거예요. 연방 하원 의원이 투표하면 트럼프가 당선자가 되는 길이 합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골 때리는 경우가 있나? 그러면 그걸 민주당은 또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또 연방 대법원으로 이게 가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래서 연방 대법원 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한 사람 더 심어놓은 거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존재한다. 그렇다고 바이든이 바보처럼 다오만 있지 않을 테니까 여러 가지 또 수를 내겠지만 그 길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양수겸자인 거지.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면 좋고 안 뒤집어지면
끌까지 끌고 와서 이거 억울하게 이렇게 됐으니 4년 후에 다시 출마하겠다. 이런 노림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거에 지금은 심증이 완전히 굳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이 절차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현대적으로 확립했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거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일인데 트럼프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자세한 이야기는 뒷순서에 미국 변호사 출신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 저는 이게 미국식 잔인한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트럼프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인 블루 칼라들이 대거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뒤처져서 시스템에서 낙오한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러스트 벨트 막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산업 몰락하고.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거는 다 그게 자기가 게을러서 네 탓이지 개인의 책임이지 그렇게 환원시켜버리는 뒤처진 자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중산층에서 갑자기 중산층 이하로 몰락한 이 블루칼라들은 계속 커지는 빈부격차를 보면서 트럼프가 내민 소를 잡는 거예요. 계급적으로도 맞지 않고 전통적인 진보 보수로도 맞지 않는 그 층이 대거 트럼프한테 몰려가가지고 태극기 부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만든 미국 몰락의 징후 아니냐 이거. 파탄 아니냐. 이 선거 결과는 별개로 하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저의 지적인 지적인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 이거 최병일 교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또 오늘 뭔가 준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오늘. 평상시에 내가 우리 김총수가 예지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미국 경제사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 경제사를 알면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미국은 그 백인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지금 뭐 61%까지 백인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다수가 백인이고요. 미국 백인 남성의 절대 다수는 누구냐? 우리처럼 뭐 대졸자가 아니라요. 고졸자들이. 근데 이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일자리가 어디냐? 제조업입니다. 근데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번에 코로나 충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가 일자리가 줄어들냐면 거의 600만 개가 없어졌어요. 백인 남성 고졸 학력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미국 제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다지면 중산층 노릇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재취업하면 되잖아. 재취업 못하는 건 네가 능력이 없어서지 이렇게 몰아가니까. 맞죠. 미국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 실업급여가 6개월 정도까지가 최대 맥시멈입니다. 거기다 뭐냐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직장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취약한 계층만 빼놓고는요. 그러니까는 이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못 받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막 일자리를 찾으려고 막 해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그러니까 이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하여간 뚫고 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건 네 탓이지. 그렇죠. 미국 자본주의는 그거거든. 그게 이제 20세기에는 산업이 좀 활력을 있었으니까 이게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자동차 산업에 숙련된 조립 기능공이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졌어.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아프면 죽어야 돼 이제. 그러면 삶의 질이라는 건 완전 급전직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 시스템상으로는 개인의 잘못이란 말이죠. 철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분노가 있는데 미국은 엘리트 정치고 민주당도 이제 지난번 대선에 힐러리가 이런 2층으로부터 배척받았던 게 그 사람도 월스트리트하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니들도 그냥 대기업하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배척받은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거기에 가서 손을 잡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돼버렸어. 트럼프 그거 믿고 지금.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죠. 트럼프가 그 삶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버린 사람들을 트럼프가 주순 거예요. 주워가지고 자기 개인적 욕망 이용하는 거야. 미국 정치가 망가진 거지. 어떻습니까? 저 예리한 분석이. 이거 정확해요. 내가 오늘 그 근거로 뒷받침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올라 버려서 공부를 하면 안 돼, 역시.
오늘 한참 이걸 들여다보다가 미국 선거제도를 200년 이상 작동했거든요. 조선시대부터 작동해왔다고. 아무도 어길 생각을 못했어. 이걸 어기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그 믿는 구석이 지금 말한 그런 세력인 거예요. 그걸 미국 정치가 만들어낸 거예요. 잉여를 만들어내버린 거야. 우리 시스템은, 우리 정치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잉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거지. 그게 실패지 뭐야. 그렇죠. 정치 실종, 정치 실패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들을 일반 서민들은 못 믿는 거지 더 이상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바이든이 돼가지고 굉장히 환호들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캐나다까지도 캐나다에서도 트럼프 되게 싫어요. 캐나다 사람들이요. 전 세계가 싫어요. 네, 그러니까 환호들을 하는데 그 기대감이 아마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갈 거다. 바이든이 이걸 치유를 못할 거다. 저는 트럼프는 그 셈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거는 하는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겸사겸사 이 선거 결과도 그렇게 연방의회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눈이 번쩍 이런 거죠. 근데 그걸 공화당 쪽에서 듣고 그럴듯하네. 총수가 설명한 그게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성과를 못 내게 되면요. 트럼프가 일리가 있었네. 그거를 그러니까 발빠른 정치인들은 냄새 맡고 지금 트럼프에 여전히 줄 서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걔네들도 뭐가 있으니까 붙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 단임으로 끝나는 대통령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미국 정치에서. 신속하게 정치 시대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재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카터 있잖아요. 카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라.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난파선이면 다들 뛰어내리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한테 뭐가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권력에 대한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건 바이든이지만 바이든은 우편 투표에 힘을 얻었잖아요.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유권자들은 투표소까지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미국 투표소는 멀어요. 우리처럼 집에 나가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 차 몰고 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줄 서서 투표하게 만든 사람은 트럼프예요.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서 투표장까지 와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도장 찍게 만든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당에서도 절대 무시를 못하는 거죠. 트럼프 그 백이 있는 거야. 지금 말한 버림받은 사람들. 시스템이 날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트럼프가 날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칠고 직선적이고 그 심정을 토해내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죠. 거대한 태극기 부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스템 망가진 결과로 이게 발생한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치유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런 걸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저기 이제 4년 후에 다시 트럼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아, 그래요? 그걸 연결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 그래요? 문제는 오바마 때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그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제는 예. 오바마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예. 모든 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어렵다. 예. 왜 어렵냐? 코로나 방역 통제하는 거하고 이건 다 눈앞의 일이니까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 경제인데 일자리하고 경기 회복이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코로나 방역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해결될 거고 백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이든오믹스가 문재인오믹스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결론을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뭐 이렇게 앞정권 경제 망치는 민주당 들어서 수습하고만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미국도 공화당 때 경제가 붕괴시켰다가 민주당이 들어가서 뒷수습하고 막 이런 식의 애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클린턴 집권할 때도 그랬었고 오바마가 집권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바이든이 집권할 때도 그렇고 다 경제가 완전히 이 망가진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되게 들어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문재인오믹스 따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말해 감세 그랬었잖아요. 미국에서 똑같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어요. 퍼센테이지를요. 많이도 내렸네. 예. 근데 이걸 한 2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소득세도 좀 내렸는데 그것도 오바마 때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22%까지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법인세를. 이제 종합소득세도 38%까지 있던 것을 42%까지 올렸죠. 문재인 정부 때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내렸던 걸 다시 이렇게 원상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도 이 낙수 효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2017년 말에 법인세를 낮췄는데 이게 낙수 효과가 그러니까 안 나타나져요. 기업의 투자율이 마이너스 0.9%포인트 오히려 떨어져. 세금을 덜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세금을 덜 걷으면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다 라고 말해왔는데 투자 예. 안 하더라. 예. 세금 줄여도. 자, 그래서 미국의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트리클링 다운, 낙수 효과가 없었다. 투자율이 과거 장기 평균보다 한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회복이 법인세 내려줘도 예. 투자 안 하더라.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주니까 배당을 하고 주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데다 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예.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 때까지가 35%였었어요. 계속 내렸네 그런. 예. 이 35%까지도 회복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서 예. 트럼프 때는 20%대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걸 한 28까지 올리겠다는 오바마 거예요. 때까지는 못 올린다. 못 올리죠. 어. 이 법인세에서 세수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최고 소득세율도 보시게 되면은요. 7, 80년대 이렇게 보게 되면 한 70%에서 90% 이렇게 있었어요. 최고 수율이 그 정도로 높았어요? 예. 이것도 한 저희 39.6%로 오바마 때 해놨던 건데 이걸 트럼프가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원상 회복 정도 하는 것이 하겠다는 것이고. 자, 넘겨보세요. 나머지 2,500불. 앞으로 여기서 숫자를 써주세요. 2,500부 나왔다. 마이너스 2,500. 우리 소득주도 성장 얘기했잖아요. 네. 임금 끌어올리자고 했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다 4년 전에 시도했던 것들 다 전부 다. 예. 미국에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7불 25센트인데 시간당이요. 이걸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연 어느 정도 올려야 되냐면요. 연 16% 정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첫해 16.4% 올렸었거든요. 이거 올렸다고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그렇죠. 최저임금 기사 수준만 게 나왔는데 이거를 얘네들도 한 5년 동안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과연 올릴 수 있을지. 못한다고 본 거야. 우리가 한 2년 올렸다가 이게 중단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미국에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성하고 임금이 거의 같이 갔었어요. 하다 갑자기 임금하고 생산성하고 격차가 쫙 벌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예. 사람한테 주는 시급은 거의 안 올라가더라. 그렇죠. 이 속에서 뭐냐면 중산층들이 붕괴된 거야. 제가 한 말이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러니까 중산층이 62% 있던 게 43%까지 줄어든 거야.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양쪽 자기 진영들 의견만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소득도 양극화되는 거고. 그렇죠. 완전히. 저기서 이제 중산층이 대부분이 누구냐? 미국 백인, 남성, 이 고졸 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공장 다니면 자기 생활하고 자기 집 대출금 갚고 차 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원 딸린 집에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중산층이 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평생 갚으면서, 갚아나가면서. 애들 키우고 차 하나씩 두 대씩 그거잖아. 우리가 봤던 영화의 그림이. 예, 예. 그게 그게 붕괴된 거야. 그게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상처받고 분노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는 건드린 거고. 근데 미국 정치가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간 거예요. 미국식 그렇죠. 자본주의라는 게 유럽하고는 다르잖아. 이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귀족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외면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분노심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백인들의 자존심이 분노심으로 바뀌면서 소위 인종차별주의도 부활하는 거고 누군가 공격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 와서 내 일자를 뺏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그걸 제대로 공격한 거죠. 그렇죠. 트럼프의 2016년 유세는 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시골을 돌았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가져보지 못한 유권자층을 트럼프가 끌어들였다고. 미국 정치 씬에 없던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유권자로.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이 그냥 자기 욕심이 한 일이지만 정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그것도 정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필 트럼프야. 근데 미국 정치 현재 비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샌더스 같은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의 실패이기도 한 것이고 그게 이 임계점까지 가가지고 이 대난장판이 벌어진 게 지금 미국 정치다. 미국은 백인들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만 노력하면은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허용됐던 나라예요. 흑인이나 인디언은 아니라 하더라도 백인들은 그게 허용이 됐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붕괴된 거예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고 이 분노심이 어디다가 이제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긁어주는 거죠. 참네. 아이러니예요. 이게 봐보세요. 미국의 임금 집단 중에서 1980년부터 상위 1%는 저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하위 90%는 이게 증가가 안 하는 거예요. 대다수 그러니까 중산층과 이 서민들은 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못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예. 이렇게 벌어지니까는 그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롤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응? 그러니까 미국처럼 200년간 버티던 시스템들이 막 와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득주 성장 나온 이유가 이게 이제 2017년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전이잖아요. 우리도 보면 생산성하고 이게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이게 임금하고 소득 불평등도 심해졌죠. 그러니까요. 이 심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었다는 얘기죠. 소득주도 성장은 당연히 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수출로 많이 가는데 수출도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는 가계들의 소득을 강화하는 것은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방향은요. 문재인 정부 옳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핵심 공약이에요. 넘겨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요,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이후부터 해서 343만 개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또 한 244만 개가 또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 한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바마가 8년 집권하는 동안에 한 90만 개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는 4년 했는데 51만 개를 제조업에서 이렇게 올라갔다요. 트럼프 기간 동안.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 살리겠다고 하면서 막 통상 조이고 막 이렇게 가면서 연평균으로 오바마 때보다 더 많이 늘린 거야.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를 조지면서 미국의 자기 표밭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건 맞네. 예. 한번 봐보세요. 트럼프가 4년 동안에 51만 개 만들고 오바마가 8년 동안에 90만 개뿐이 안 증가했는데 네. 바이든이 4년 만에 그러니까 500만 개 만든다? 이건 환상이죠, 환상. 공약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예요. 중산층을 복원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교수님은 바이든의 공약을 보고 트럼프가 4년 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공약 실패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트럼프의 버티기가 성공해서 4년 더 하는 것도 골 때리지만 4년 있다가 트럼프가 다시 나오는 건 더 골 때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인 나라가 엄청 망가지는 거죠. 바이든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림 에러, 오브 디마니제이션이라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마화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 집권 시기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악마화가 되는 이런 시간들이었다. 그건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로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의 지금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통합을 이루려면 중산층이 복원돼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가 이게 승패를 결정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린 뉴딜 가지고 500만 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환상입니다. 이거는요. 그린 뉴딜 처음 쓴 게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8년 동안에 근데 제조업 일자리 만든 게 저 정도였다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요.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다 알아요. 연임이 불가능한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한 번 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못 보면 8년 동안 괴로운 거 아니야. 바이든은 나이가 너무 많은 바람에.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우리나라도 8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나면 84시 민주당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연임은 어려울 것이고 재임 기간 동안 후계자가 등장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작전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4년 후를 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금 정치 구도에서는.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게 되면 그게 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복되는 숫자까지 포함시켜줘도 최대 한 76만 개뿐이 못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을 잘 가자. 우리는 지금 맞는 트랙 위에 올라 있다. 예? 자, 넘겨보세요. 아직도 있어요? 예. 오바마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터지면서 집권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국가 부채는 뭐 한 68%뿐 안 됐었어요. 60%대. 근데 여기 오바마가 하는 동안에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가지고 저 정도 만든 거예요. 일자리도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분기에 127%까지 올라갔어요. 투입할 재정이 더 있겠는가? 올해 엄청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특히 상하원을 많이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국민의힘처럼 돈 못 쓰게 할 거라고. 돈 못 쓰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더 투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이.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바마 때보다 상황이 더 녹록치가 않다 이거예요.
오바마 때는 그냥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쓸 돈이라도 있었었는데 자, 또 넘겨보세요. 교수님 끝내야 돼요 이제. 예, 알았어요. 저 왼쪽 옆에 보세요. 정세현 장관님 와 계십니다. 미국이 건국한 이래 네. 미국 국가부채비율 추입니다. 최대 높았을 때가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119%였었어요. 그걸 넘어섰다. 120% 좀 안 됐어. 그걸 돌파한 거야 이미. 전쟁 났을 때보다 더 많이 썼다. 그때를 이미 넘어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재정이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6년간에 한 3조 한 5천억 달러 찍어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100일 만에 3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어. 더 찍어낼 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여력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저는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옳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린 그 길로 쭉 가야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